완전식품의 상징이었던 우유가 어느 순간부터 하얀 독이라는 좀 섬뜩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 사이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고 혼란스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단순히 몸에 안 좋다 이런 느낌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네, IGF 원인이 카제인이니 하는 어려운 생화학 용어까지 동원되니까 괜히 더 불안해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논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유가 정말 우리 몸에 해로울까? 이 질문을 둘러싼 과학적 주장과 반박들, 저희랑 관련 자료들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오늘은 식품공학 전문가인 최낙원 대표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 우유 유해론의 근거는 무엇이고 또 과학계의 주류 의견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내용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적어도 우유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이 논쟁이 이렇게까지 뜨거워진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프랭크 오스키 박사의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를 마시지 마라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부터입니다. 아, 그 유명한 책이요? 네, 그 책들이 파급력이 있었던 건 그냥 먹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나름의 과학적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논리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탄탄한지 검증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이고 사실 저도 제일 헷갈렸던 주장부터 시작해보죠. 네, 바로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뼈가 약해진다는 일박 칼슘의 역설입니다. 그렇죠. 아니 평생 칼슘 보충하려고 우유를 마셨는데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든다니 이건 저희 상식과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유해론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어떤 논리죠? 첫째,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혈액이 산성으로 변한다. 혈액이 산성으로요? 네. 그리고 둘째, 우리 몸은 이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려고 알칼리성인 뼈에서 칼슘을 빼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뼈를 희생시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유를 마실수록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런 논리. 바로 그거죠. 게다가 우유 소비가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까지 제시되니까 이거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주장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 경이로운 능력 하나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능력이요? 바로 항상성, 즉 어떻게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힘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 몸을 너무나도 허술한 시스템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항상성.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 혈액은 음식 좀 먹었다고 pH 농도가 쉽게 바뀌는 그런 호락호락한 액체가 아니에요. 그래요? 아주 강력한 완충용액이거든요. 혈액의 pH는 7.4 근처에서 아주 미세하게만 움직이도록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유 몇 잔 마셨다고 피가 산성이 된 정도면 우리 인류가 고기는 어떻게 먹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하긴 그러네요. 벌써 멸종했겠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단백질을 소화할 때 나오는 그 산성 물질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뼈에서 칼슘을 안 빼온다면요? 그 역할은 우리 몸에 아주 유능한 정화조, 신장이 담당합니다. 신장이요? 네, 대부분의 산성 물질은 신장을 통해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뼈에서 칼슘을 빼내 쓰는 건 정말 기아 상태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일어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을 생각하면 산성 체질 주장은 좀 무리가 있군요. 그렇죠. 하지만 북유럽 국가의 높은 골다공증 발병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통계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게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오류죠.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북유럽 국가들의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은 진짜 이유는 우유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다른 나라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점, 즉 고령화 사회라는 걸 빼놓을 수 없죠. 나이가 들면 원래 뼈가 약해지니까? 당연하죠. 또 추운 날씨 탓에 야외 활동이 적은 생활 습관도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텐데 일조량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비타민 D요? 네,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칼슘을 쏟아부어도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유와 골다공증을 바로 연결시킨 건 범인이 여러 명일 수 있는 사건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 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좋습니다. 칼슘의 역설이 우리 몸의 정교함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무섭게 만드는 주장이 있죠. 있죠. 바로 암입니다. 우유가 암세포를 키운다는 주장인데 여기서 IGF-1과 카제인이라는 두 주연배우가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은 차원이 다르죠. 네, 유해론 측 주장을 보면 먼저 IGF-1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건데 이름 그대로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네. 송아지를 폭풍 성장시키는 이 호르몬이 다 큰 성인의 몸에 들어오면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전립선암이나 유방암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죠. 송아지를 키우는 성장 호르몬이 내 몸에 암을 키운다. 이렇게 들으면 정말 끔찍한데요. 그쵸. 그리고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다는데 이게 위장에서 소화도 안 되고 염증을 일으켜서 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네, 그 주장도 있죠. 아주 유명한 책인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도 언급돼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주장들 역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를 건너뛴 이야기입니다. 소화 과정이에요? IGF-1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단백질계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입으로 먹으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산이랑 소화 요소 때문에 잘게 쪼개지지 않나요?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IGF-1도 예외가 아니에요.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위산과 펩신 같은 소화 효소의 공격을 받고 원래의 구조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아, 그리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죠. 즉 호르몬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군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들어와도 위장이라는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다 빼앗기고 그냥 평범한 단백질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설령 아주 극소량이 분해되지 않고 흡수된다고 쳐도요. 네, 우리 몸이 매일 스스로 만들어내는 IGF-1의 양에 비하면 우유 한 잔에 든 양은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 그야말로 세 발의 피. 그렇군요. 그럼 카제인은 어떤가요? 위에서 소화 안 되는 덩어리가 된다는 게 좀 찜찜한데요. 카제인이 위산과 만나 덩어리지는 것, 즉 커드를 형성하는 건데요. 네, 커드. 이게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소화를 돕기 위한 아주 영리한 과정입니다. 돕는다고요? 네, 음식물을 위에 더 오래 머물게 해서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급하게 흘러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소화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돕는 과정이라고요?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반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카제인은 어디에 또 들어있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모유요? 네, 모유에도 카제인은 존재합니다. 만약 카제인이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면 모유 수유 자체가 아기에게 위험하다는 아주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와,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모유에도 있는 성분을 독이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좀 철학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간은 젖을 뗀 후에도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유일한 종이다. 이건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유당불내증을 듭니다. 아, 유당불내증. 네,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 특히 한국인 대다수가 우유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우유 마시면 배 아프잖아요. 맞아요. 이것 봐라. 몸이 거부하지 않느냐? 우유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반박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주장은 자연주의의 오류라는 논리적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주의의 오류요? 네. 즉, 자연적인 것이 무조건 옳고 좋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위대한 능력인 적응과 진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자연 그대로가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의 많은 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서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불을 발견해서 음식을 익혀 먹고 발효 같은 가공 기술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왔습니다. 이런 인류의 지혜와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될 수 있죠. 우유를 마시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유당불내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 그냥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건 공진화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공진화요? 네. 수만 년 전 인류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유는 칼로리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생존 식량이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아주 우연히 성인이 되어서도 유당분해 효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죠. 아, 원래는 성인이 되면 그 효소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길 확률이 더 높았던 겁니다. 아하. 그 유전자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된 거고요. 즉, 유당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자체가 일종의 진화인 셈입니다. 와, 관점을 완전히 뒤집네요. 유당불내증이 비정상이 아니라 원래 디폴트 값이고 오히려 우리가 유당 소화 능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진화한 형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것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일 뿐 우유가 모든 인류에게 독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땅콩이 인류 전체에게 독극물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네요. 심지어 인류는 치즈나 요거트처럼 유당을 분해시키는 발효기술까지 개발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롭네요. 칼슘의 역설부터 암 유발설 그리고 자연의 섭리라는 주장까지 우유 유해론의 핵심 논리들을 하나씩 다 깨부숴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이 논쟁은 과학적 사실 자체보다는 어떤 프레임과 이미지를 씌우느냐의 싸움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우유는 기적의 만병통치약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극물도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우유에 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시죠? 이 우유 논쟁은 사실 우리가 온갖 건강 정보를 접할 때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아, 교과서요? 네, 불안감을 자극하는 주장들은 대부분 세 가지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네. 첫째, 우리 몸의 놀라운 항상성을 무시합니다. 둘째, 통계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성급하게 비약시키죠. 셋째, 음식물이 몸에 들어와 겪는 소화 과정이라는 기본을 간과합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우유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품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접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필터, 항상성, 통계의 함정, 소화 과정. 네, 이걸 한번 적용해보면 그 주장의 허점을 간파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네. 따라서 최종 결론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유를 마셨을 때 속이 불편하다면 굳이 고통을 참아가며 마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체할 식품은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암에 걸린다, 뼈가 녹는다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즐겨 마시던 우유를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유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음식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으로 나누려는 그 이분법적인 시각 그 자체일 겁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유 논쟁의 큰 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됐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됐던 카제인 단백질도 최근에는 A1, A2 타입으로 나뉘어서 어떤 소젖에서 나온 우유가 소화에 더 편한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논의도 있죠. 이처럼 식품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마트에서 우유를 고를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이건 내 몸에 맞을까? 혹은 이 주장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